다음 주제가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중국 오늘까지 최근 6영업일 연속 상승하면서 드디어 바닥은 잡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과만 분쟁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중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 세계가 자유시장의 보통 국가들은 중국과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장 미국일 것이고, 제가 파이낸스 타임즈 보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때 ETF든 뭐든 차이나를 빼고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 좀 멀어지게 돼 있죠. 19년에 미국 주요 도시와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전기 취향이 12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 돼서 지금 그에 육박하던 전기 노선이 지금 269개, 그러니까 270개 정도로 줄어버린 거죠. 극단적으로 줄었죠. 서로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연구해서 공동으로 특허 내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원래 가장 많았거든요. 가장 많았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봉쇄를 했다가 요거 풀면은 조금 중국인들도 돌아다니고 외국인들도 중국을 다시 방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로 코로나가 끝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갔냐? 19년에 비해서 2023년 중국의 해외 방문객의 수는 63%가 줄었습니다. 63%로 준 게 아니고 63%가 줄었어요. 27%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죠. 3분의 1, 아니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중국 사람은 잘 나오지도 중국으로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위기를 느끼는 중국 관영TV나 이런 거 보면 니하오 뭐 차이나 이런 캠페인 많이 해요. 중국으로 오세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오라는 거야. 나 진짜 무슨 뭐 이슬람 미국에 입국하는 줄 알았어요. 뭘 많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고민을 하는지, 다른데 걸려가진 않았는데, 제가 중국을 한 3-4번 갔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입국 심사할 때 뭐 오래 걸리고 심지어 출국 심사할 때도 오래 걸렸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니하오라니. 그러니까 그리고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로밍폰을 켰더니 신간첩법 조심하라, 시진핑 욕하지 마라, 뭐 이런 문자가 뜨질 않나, 그러면서 오라고 한다니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 나라의 지도자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시진핑이 방문한 해외 수에, 예전에는 그래도 뭐 15개국 전국이 아마 최고의 피크였던 게 2016년이었을 텐데, 그때 시진핑이 방문한 나라가 15개 나라. 문재인이 좀 안 와가지고 참 애를 많이 먹었던 시기도, 사실 시진핑이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이때 코로나니까 빼더라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23년 제로 코로나 끝났을 때도 거의 안 나가요. 우리 윤 대통령은 한 번 나가면 몇 개국을 돌고 오는데, 여기는 23년은 4군데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나가질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기 홈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체류 기간도 줄어들고 있죠. 독재자들은 밖에 잘 안 나가요. 푸틴이 어디 뭐 큰 G20 이런 데 자주 갑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죠. 시진핑 늘 무슨 스탄 이런 데 빼고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잘하고 그 나라가 주목을 받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데는 뭐 오란 데가 천지죠. 오죽하면 맨날 나가서 온다는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지도자, 밖을 나가면 금방 들어오고, 밥만 먹고 집에 오고, 이러니 이게 중국이 뭐 예전처럼 막 세계로 나가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지. 일단 지도자부터가 집에 처박혀 있는데. 근데 원래 독재자는 다 그래요. 김정은이 어디 잘 돌아다닙니까? 싱가포르 나와가지고 셀카 찍었을 때 뭐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 이제는 꿈이 없는 땅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겁나 빠지고 다른 데는 다 고개를 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멕시코, 인디아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국가별로 자산 배분할 때 힌트를 드린 게 쿼드 국가를 해라. 쿼드라고 하면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잖아. 강합니다. 다 강해요. 지금 가만 보면 미국이랑 친할수록 강해. 일본 완전 강하고요. 우리는 아직 행정부는 친미인데 의회가 반미잖아. 아직은.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절반이고. 인도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지금 더 우파적으로 가고 있어요.
또는 재난지원금 이런 거 안 뿌렸습니다. 무조건 다 건설 때렸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호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쿼드 국가에 관심을 가져봐라. 그리고 미국이랑 친할수록 더 좋다. 그럼 미국이랑 멀수록 안 좋겠네? 그럼 당연히 차이 나죠. 물론 여기에 멕시코나 이런 게 뜬 게 중국 회사들이 인도나 멕시코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중국에 만들면은 관세를 때리고 하니까 그걸 피해 가려면 멕시코나 인도 뭐 혹은 한국 이런 데다가 공장을 옮기고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은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다.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인데 굉장히 무서운 그래프죠. 중국의 인구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현실이고 요거는 이제 예측인데 인구 예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건 변수가 많은데 인구는 지금 출산율에서 그냥 계산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출산율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랬으면 이랬지 요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올라왔던 것만큼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도자는 세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이런 거기보다는 자기 집 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지. 독재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들은 살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 기업들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국을 견인해왔던 저렴한 인건비가 끝이 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겠냐. 이게 중국이 안 좋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 제가 왜 이걸 또 다시 말씀드리냐면 글로벌 경제라는 것도요. 양적 성장을 할 때가 있고 질적 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나무도 마디를 만들 때 좀 오래 걸리다가 한번 만들면 쭉 올라갔다가 또 마디를 만들고 이런 식의 약간 계단식의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경제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 동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한다는 거는 신기술이 나온 거지.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불러온 거. 근데 그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양쪽으로 불어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드러날 때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질적 성장이라고 하면 199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990년에 그 참 유행했던 말이 미국에서 뉴 이코노미였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인터넷 기업들. 이게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이 어찌됐든 우리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맥북 한 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예전엔 이거 하려면 방송국 차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적 성장을 하다가 그게 이제 닷컴 버블로 이제 이게 끝났죠. 끝나고 나서는 그때 그 기술로 중국이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교역량을 넓히고 양적 성장을 해요. 94년부터 닷컴 버블 때까지는 질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미국이 만든 혁신을 가지고 중국이 갖고 와서 싼 인건비를 동원해서 만드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교역량이 늘어나겠지. 미국은 혁신하고 중국은 교역량을 늘려요. 만드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갔다가 양적으로 갔다가 질적으로 갔다가 하는 건데 그 중국이 특히 양적 성장을 하다가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중국의 양적 성장이 계속될 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다가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다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때문에 떠요? AI 때문이잖아.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휴대폰이라는 혁신할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나요? 금융위기 전후로 그때 뭐 스마트폰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하다못해 혁신의 상징이라는 아이폰도 카메라만 좋아졌어요. 카메라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 X부터 뭐 아이폰 8부터는 뭐 다 카메라만 좋아졌지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 11부터는 거의 디자인도 거의 12부터는 디자인도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15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양적 성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상황이 되니까 양적 성장이 힘드니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필요하다. 이게 AI로 나타난 거고요. 이게 전 세계의 이제 교역량 증가인데 요때 갑자기 각도가 높아지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8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니까 요때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 시대잖아요. 세계화 시대는 뭘로 성장한다? 교역량으로 성장한다. 근데 교역량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못하네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질적으로 성장할 때가 됐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질이 뭐가 좋아질까? 예전에는 인터넷, PC,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였다면 지금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AI죠. 그런 다음에 AI가 또 뭔가를 또 하면 또 나중에는 또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인들이 세계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커진 거잖아. 근데 이제는 끼어 넣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게 AI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흐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멀리 갈 것도 없다. 90년대부터 보면 세상은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우린 주로 세계화. 그러니까 냉전의 반대말이잖아요. 냉전은 세계가 양분되어 있다는 거고 양분이 된 게 하나가 된 게 세계화고 세계화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다시 양분이 된 게 현재니까 이제는 또 90년대 미국 나중에는 닷컴 버블 같은 게 터지지 말란 법은 없겠네? 뭐 그런 생각도 가능을 하죠. 물론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버는 닷컴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돈 제일 잘 버는 회사가 기술 회사라 가지고 그때랑은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언제 또 버블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뭐 정세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실제 거래를 하려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트레이닝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투자는 크게 두 개지 않습니까? 뭐 정치도 크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있다라고 하듯이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가치 투자 그리고 이제 성장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싼 걸 사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게 이제 그 절반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가치 투자가 될 것이고 이미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해보니까 일단은 주식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봤을 때 가치 투자보다는 이제 모멘텀 투자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냥 들고 모아가고 들고 가고 하기에는 일단 국장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장도 쉽진 않겠지만 국장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제 저는 이제 모멘텀 투자가 이제 양쪽으로 다 해보니까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된 추세 추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국장이 바로 대입하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이제 국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과 그리고 현재의 국장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지. 기본 철학은 맞아. 철학은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를 만들고 중요한 돌파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맞는데 실제 어디 진입하고 어떻게 손절하고 손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은 굉장히 국장에 맞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고 고객분들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여정인 것이죠. 저는 시장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캡처가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는 요거는 이제 이 빨간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을 숙여라는 겁니다. 진입 사인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경계 사인만 나오는 곳이거든요. 코스피인데 빨간 것들이 뜨면은 저것도 돌파 매매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 주요 섹터 안에서 주도주 많은 주도 섹터 안에서 눌림목 매매로 전환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특히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비중도 줄이고 돌파 매매는 이제 빨간 게 들어오면 사실상 거의 이제 금지하거나 3분의 1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차트가 좋다든지 그런 상황만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진입 사인이 오면 다시 시작을 했다가 또 다시 빠지는 이런 그래서 마크 미너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내가 돼지처럼 달려들어야 될지 아니면 닭이 모이를 쪼듯이 치킨 모드로 가야 될지 그걸 정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를 봤을 때는 현재는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달러의 흐름, 환율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엔화의 흐름입니다. 엔화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니까 코스피가 훨씬 숨통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코스피가 훨씬 좀 숨통 튀는 건데 다시 엔화가 약세가 돼 달러가 강해지니까 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매매 모드를 돌파 모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눌림목 매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비중은 원 비중을 들어갈 것인가
절반씩 나눌 것인가 3분의 1로 나눌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는 섹터만 봐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아무리 주도주라도 다 벗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같이 투자를 좀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채팅방 링크 열어놨으니까 바로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